네, 지금부터 제4회 생명 존중 자살 예방 편집인협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오늘 직선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추승호 편집인협회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은 후에 오늘 발제자의 발제가 이어지고 발제자의 발제가 끝나면 질의응답 이렇게 순서로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기념촬영 후 식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추승호 회장님의 인사 한 말 들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편집인협회 회장 추승호입니다. 연합뉴스 TV 상무이사 겸 보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의 제목이 자살 예방 세미나라고 들었는데요. 자살 예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었죠. 네. 예. 그리고 오늘 주제는 마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제연합이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내일 때 그렇게 분류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21년에 이미 그 수치가 31명을 넘어서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상태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은 사실 남의 나라 얘기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일반인들의 일상을 위협할 정도까지 마약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마약에 대한 위험성의 경종을 울리고 또 마약으로부터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우리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도 많은 언론인들과 전문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은 중앙일보 신성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최근 며칠 사이에 사회를 본다고 마약에 관련된 기사를 쭉 봤는데 오늘 아침에 머니투데이에 실린 칼럼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마약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마약 사범이 2만 명이 넘었다. 그 다음에 작년 한 해 벌써 3분기 만에 작년 한 해 사범을 초월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약이 왜 팬데믹이 아니냐? 마약은 팬데믹이다.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약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이 현상. 그 마약이 지금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지만 마약은 지금 텔레그램 같은 거는 무선으로 전파가 되는 아주 급속한 일종의 감염병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는 마약과 달리 우리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예방 백신을 맞으면 그나마 그래도 예방이 되거나 아니면 감염되더라도 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 마약은 예방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마약인데 우리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19처럼 우리가 예방 백신으로 쓸 수 있는 건 뭐냐? 여기 계신 전문가들의 경고이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편집인협회 회원들의 어떤 미디어를 통한 경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편집인협회에서 만든 생명 존중, 자살 예방보다는 생명 존중이란 이 목적에 오늘 이 세미나가 굉장히 부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행사에 한 분의 전문가와 한 명의 현장 취재 기자를 모셨습니다. 처음에 발제를 해주실 분은 김선춘 국가수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인데요. 소장님은 독성학을 전공하시고 1994년에 국가수에 입사를 하셨고 지금
한 30년 차 국가수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쭉 이렇게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음을 많이 울리시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 소장님을 모시고 마약의 어떤 A부터 Z까지 충분히 뭐 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의 동향도 좀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 중앙 선대위 제가 근무하는 중앙일보 후배 기자입니다. 2021년에 이제 신문 기자가 된 아주 새내기 기자인데 그 이후에 입사한 이후에 중앙 선대위에서 마약과 관련된 기사도 많이 썼고 지금은 뭐 경제부에서도 있었고 지금은 사회부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 기자의 목소리도 그다음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김선춘 소장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시간은 30분이고요. 우리 신 기자님은 25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선춘입니다. 네. 먼저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지승호 회장님과 그다음에 여기 초대해 주신 진세근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지금 투병 중이라서 가끔 기침도 하고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운전해서 올 만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좀 상태가 좋아져서 이렇게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공익광고 하나 먼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국가수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법독성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독성학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은 독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독성학은 물질과 생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걸 활용하는 그런 학문이고요. 법독성학은 그 물질과 생체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범죄랑 관련되는지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좀 독성학적인 어떤 감정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고요. 하는 일은 중독사 감정, 그다음에 그리고 또 이쪽에 마약류, 부정불량식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 그 자살 예방 관련되니까 급성 중독 환자 중독물질 분석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거점병원에 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중독 원인 물질 분석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도 국가수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국가수는 무엇을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셔서 그러려고 쓴 건 아닌데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는 개념이 어렴풋이는 알고 계신데 우리말에 구별되지 않아서 의미를 명확하게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중독은 인톡시케이션과 어딕션으로 나뉩니다. 이거가 이제 혼재돼서 그런데 인톡시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에 노출돼서 그 물질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딕션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약 중독, 그다음에 뭐 게임 중독할 때 어떤 탐닉 상태,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탐닉 상태를 가지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딕션이라고 부르고요. 사회적으로는 물론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도 어딕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약 중독할 때 중독은 어딕션 이렇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국가수는 자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그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수사에서 충분히 뭔가 타살의 혐의가 없으면 내사 종결을 하고요. 그것이 자살 여부가 뭐 보험과 관련되든지 무언가 있으면 그거는 사법부의 판단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추상적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말하는 자살과 과학의 시선에서 또 법책에서 바라보는 자살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살은 과학적으로 입증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자살은 마음의 문제이지 그 나타난 결과물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자살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거 되게 우려스러운 건데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자료인데 아마 2022년으로 보면 한국의 10만 명당 자살 수가 25명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은 약 1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뭐 50~60%가 총기 자살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살의 그 마약 외에 약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자살이 한 15% 정도 됩니다. 중독사가 자살이라는 표현은 그 중독사가. 그런데 마약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0.1명이고요. 미국은 거의 30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문제를 미국도 마약이 아니면 자살이 우리나라보다 많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위안받지 못할 때 택할 수 있는 것이 자살만 있는 게 아니라 마약에 손대는 하나의 그냥 뭐 호기심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삶이 버거운 그리고 뭐 세계 정세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부 금슬이 좋으면 한나라인 씨에 죽고 또 한나라인 씨에 죽으면 부부 금슬이 좋다. 혹은 뭐 금슬 좋은 부부는 뭐 1년 안에 뭐 이제 돌아가신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들어보셨죠? 예. 아마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거나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를 이제 저 같은 법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동반 자살이거든요. 한나라인 씨에 죽는다는 우연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살이라고 하는 거가 삶의 위안이 없을 때, 삶의 의미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서 뭐 자살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유 어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게 되는 순간이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사라지지 못한다고 느낄 때 제가 이제 동반 자살이 뭐 여러 형태로 계속 유행을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질소통을 이용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질소를 다 어떤 펜션 같은 걸 빌려서 창문을 다 막고 질소를 틉니다. 그러면 5명이나 7명 정도가 동반 자살을 하는데 그때 보면 한 명한테서는 수면제가 안 나와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한테서는 수면제가 나옵니다. 딱 잘 만큼. 이거 뭐냐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날까 하는 이제 두 가지 마음 중에 그저 그 순간에 같이 한다는 위안 삼아 자살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혼자 자살하는 경우보다 최근에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반증하면 살고 싶다. 그런데 삶의 방식이나 형태나 내가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이제 되게 위안이 되지 않는다. 삶이 나한테 어떤 위안도 주지 못한다.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고 그 의미마저 퇴색됐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요즘 핵개인화 시대라고 하는데 핵개인화가 지속될수록 그런 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위안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반려자 대신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면서 위안을 삼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돼야 되는가 하는 거고요. 그런 다른 위안이 있을 때 뭐
외부적인 요인도 많지만 우리가 마약을 피할 수 있는 마음의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살과 마약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비슷한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청소년들 중에 호기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호기심 플러스 지금의 상황을 좀 회피하고 싶은 유혹 같은 거가 이게 복합적일 거라고 보는, 딱 하나의 이유만으로 뭘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또 청소년들이 어렴풋이라도 모르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핵개인화 시대니까 가정에만 기대하기도 힘들고 사회가 그런 역할들을 좀 키워가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부터 이제 마약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약이 제도적으로 이제 우리 그 국가의 마약 대책은 규제, 단속, 치료 세 가지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수가 거기서 하는 역할은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신종마약이 등장하면 그걸 빨리 찾아내서 이게 마약 작용으로 남용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규제를 식약처에 권고합니다. 그래서 신종마약이 우리나라에서 그 법적으로 그 마약으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일인데, 남용이 의심되는 사람들 생체 치료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하는 그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약 범죄가 확인되고 또 이제 마약 범죄로 재판이 끝나신 분들 중에 보통은 이제 집행유예를 받게 되죠. 처음에 이게 중독이 깊으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어쨌든 처음 마약 사범으로 적발이 되면 이제 집행유예 되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됩니다. 대부분 보호관찰 대상이라는 건 보통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불시에 1년에 1회 이상을 이 사람의 소변을 채취를 해서 마약을 하는지를 검사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마약 치료라는 건 궁극적으로 단약이기 때문에 단약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이뤘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겉보기가 강하고요. 마약의 문제는 역사와 함께합니다. 인류가 그 곡식을 재배하기 이전에 마약을 먼저 키웠다라는 게 거의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명들에서도 사용했고요. 제사장들이 자기 그 부족들을 통합하고 혹은 이제 그 어떤 걸 통제권에 두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된 예가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에도 아편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대만은 한 3,000년경 중에 중국에서 발견되고, 또 남미 쪽에서는 그 나스카 문명이 페이오트라는 선인장을 가지고 이제 마약을 활용했었고요.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에 그 이제 아편 전쟁의 여파로 아편 중독자가 6,000명 정도 등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등록자가 이러면 추산 한 10만 명 정도의 마약 중독자가 있었고, 그리고 60년대 월남 파병 이후에 이렇게 전쟁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 외상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마약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때 중독이 유발이 된 분들 때문에 또 있었고, 그리고 이게 미국의 지금 상황과 비슷한데 제약회사가 좀 사고를 쳤어요. 사실 미국의 펜타닐 문제도 제약회사가 좀 그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의 복합적이지만 우리나라도 진통제에다 마약 성분을 섞어가지고 유통시키면서 메타돈 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도 거의 10만 명 가까운 중독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70년대에는 이거를 어떻게든 저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구 이동도 활발하지 않고 유통도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통제하기 쉬운, 그래서 물량만 싹 걷어들이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그래도 수년 내에 이루어졌고요. 70년대에 이제 미군 부대를 통해서 대마초 들어왔고, 80년대에 70년대 우리나라가 메삼페타민을 합성해서 일본에 밀수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밀수를 단속하면서 밀수가 어려워지니까 국내 유통이 증가했고, 그래서
80년대 메스암페타민 증가했고,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80년대 말 9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본드 부탄가스 불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94년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부검에서 저런 그 본드 부탄 일반의학 부모남용에서 죽은 변사건이 100건이 넘었어요. 저 당시에 부검이 제대로 뭐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100명이 넘는다는 건 뭐 적어도 서너 배의 그 젊은이들이 사망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90년대 유해물질 관리법 제정하고 뭐 밀제도 단속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때 그 제조 조직이 중국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90년대 말에 마약 청정국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효과가 나타난 거죠. 저때 나타나서 저때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2000년대까지 지속됐지만 사실은 2000년대부터 좋지 않은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신종마약이 등장을 했고요. 우리가 신종마약이라는 개념이 이제 한 단계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2000년대 신종마약은 마약법에 있는데 사람들이 잘 남용하지 않던 마약이 유행하면 신종마약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약법에 있지만 사람들이 잘 손대지 않다가 손대기 시작하면 신종마약으로 불렀는데, 이게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신종마약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약법에는 없는데 마약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큰 변화인데요. 과거에 메스암페타민을 제외한 마약류, 대표적인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거는 일단 식물을 키워야 됐어요. 코카인은 코카나무를 키워서 이제 거기서 얻어야 되고, 뭐 헤로인을 만들려면 몰핀을 얻어야 되니까 또 이제 아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양귀비를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발하기도 쉬웠습니다. 뭐 아무리 야산에다 해도 많이 키우면 항공 쫙 해가지고 거기 다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마약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됐는데, 저 때는 이제 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합성을 한다는 건 잘 안 들키고 짧은 시간 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2000년대에 나타난 변화고, 우리가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있던 거랑은 아주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공급의 측면에서. 그래서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다양한 종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마약법에 있던 마약을 구조를 변화시켜요. 저 구조를 변화시킨 이유는 똑같이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법망을 피하는 수단이죠. 우리가 어떤 처벌을 위해서는 법에 정의가 돼야 되는데 정의되지 않은 걸 사용하니까 계속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존에 아예 마약의 카테고리 안에 있지 않았던 어떤 연구 논문 같은 데서 뭐 대마의 작용이 있어서 약으로 만들다가 버린 물질을 찾아내서 그걸로 만든 게 이제 합성 대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계속 구조 변화를 통해서 이제 그 법망을 피하고 남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갑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2010년 이전에 그 전 세계적인 마약법은 1961년에 마약에 관한 협약을 통해서, 그다음에 71년에 향정기성의약품 협약에 관한 향정기성의약품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통일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때부터는 뭐가 있냐면 국내에 이거로는 안 되겠다고 하니까 어떤 거라냐면 각자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마약법에 없지만 이게 일정 수준의 그 오남용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사용자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냥 임시로 마약류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저것도 절차가 뭐 보통 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저 당시에. 왜냐하면 그 구조 규명을 하고 또 위원회를 열어서 그게 합당한지 판단 이런 걸 또 하고 그러면 제도로 3개월, 지금은 한 달 만에 이루어집니다만, 이제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시차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사체 지정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유사체 지정제도라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 물컵이 있잖아요.
저 물컵이 있고 또 손잡이가 있는 애도 있고 저렇게 없는 애도 있고 뭐 이제 컵처럼 안 생겼는데 물을 담아서 마실 수 있으면 용도는 같잖아요. 그래서 뭔 구조를 변화시키더라도 그 마약의 작용이 있음직한 구조의 변화는 다 마약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골격을 두고 그 골격의 그 미세한 변화, 조그마한 변화들은 다 마약류를 먹는 유사체 지정 제도라는 걸 시행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일주일에 1개꼴로 신종 마약이 등장합니다. 2021년까지 그랬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그다음에 중국 폐쇄 이후에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대략 한 2,000종 정도의 신종 마약이 마약류가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마약류 중독 사망자, 그러니까 어딕션이 아니라 인톡시케이션 돼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저 입사했을 때랑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청소년들이 이제 그 마약에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는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본드 부탄을 해서 뭐 저 때 본드 부탄하셨던 분들 차라리 그때 우리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마약을 하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뇌손상이 엄청 빨리 돼요. 뇌손상이 그 메삼페타민도 뇌손상을 일으키는데 그보다 훨씬 빨리 되고 이제 지능도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메삼페타민 같은 경우는 지능 손상보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종류의 병을 일으키는 수준인데 저는 뇌 전반적으로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지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저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청소년들은 우리가 경제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연령이 하락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메삼페타민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일 많고요. 압수량을 보면 그다음에 뭐 MDMA 그 클럽 드럭이라고 MDMA도 늘어나고 있고 야바는 보통 이제 그 성분으로 정의되지는 않고요. 태국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알약 형태로 들어온 마약류를 다 야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삼페타민 들어있기도 하고 간혹 헤로인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메삼페타민 코카인이 들어있기도 하고 MDMA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특별한 그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낸 불법 마약 제품을 일컫는 말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합성 대마류입니다. 합성 대마류.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 합성 대마가 대마를 빠르게 그 잠식하고 있어요 시장을. 그래서 대마는 줄어드는데 줄어들거나 비슷한데 합성 대마가 쭉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뭐 이렇게 저는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2만 명이 넘었다 이거는 뭐 그다지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다른 나라는 뭐 30배, 20배, 30배를 논한다고 하지만 이런 계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2만이면 한 10배 정도에서 15배만 봐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단순 투약자를 애써 찾아내지 않습니다. 찾아내지 않는 게 아니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사회 문화적인 저항도 있고요. 그리고 처벌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할 그런 의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 다른 선진국보다는 나은 상태다. 마약을 하는 이제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2만 명이 넘었다는 건 그 자체로 많이 있다는 게 발견된 거고요. 이제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도 봐야 되는 게 마약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약에도 등급이 있는데 등급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약 통상적으로 마약이라고 부르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건 마약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마약류 안에 마약, 향정기성의약품, 대마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세분하냐 하면은 그건 양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등급을 나눈다는 게 뭐냐면 마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금단 증상, 그 다음에 중독 속도, 그 다음에 중독이
이제 중독이 갖고 있는 강도 이런 걸 통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만은 좀 뭐 입문 마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서 합급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마약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고요. 이거 대표적인 예가 사실 그 코카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미국은 향정성약으로 분류해요. 왜냐하면 그걸 제정할 당시 코카인이 되게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그 위협의 강도를 해서 사실 코카인과 메삼페타민은 뭐 비슷한 아입니다. 대체가 가능하고 증상도 비슷하고 다만 이제 투약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제 그런 요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원료의약품도 규제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 생긴 임시마약류가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라고 해서 뭐 처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처벌의 강도는 똑같지만 양리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양리적으로는 흥분, 진정, 환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통적으로는 우리 뇌의 보상 체계를 망가뜨린다는 데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각각이 갖고 있는 독성은 또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물질 개별로 갖고 있는 독성들이 따로 있어서 다만 이 마약류가 공통적으로 우리의 그 보상회로를 망가뜨린다는 건 삶의 의욕을 꺾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그 밥을 먹는 것도 보상회로가 동작하거든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우리가 짠 걸 추구하는 것도 보상회로가 동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염분 없이 살면 며칠 못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식할 때 소금은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보상회로에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망가지면 식욕도 잃고요, 삶의 의지를 잃습니다. 오로지 약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보통 뭐 필라델피아 이렇게 있는 걸 좀비라고 하지만 좀비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삶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임시마약류는 현재 그 2023년에 102종이 지정돼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정리하면 161개는 이미 마약류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개수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지금도 임시마약류는 계속 생기고 임시마약류 중에 일부는 마약류로 전환이 되고요. 요거를 원래 식약처가 연구를 통해서 빨리빨리 분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년마다 계속 연장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지정하면서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임시마약류가 지금 2010년 때 등장해가지고 쭉 증가해서 계속 이렇게 1년에 발견되는 개수들이 이 정도 된다는 거고요. 요게 그 이제 시차가 있죠. 107개 막 이렇게 있는 거가 외국에서 생긴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잘못 넘어갔네. 그래서 뭐 유사체 지정제도라는 게 이런 형태로 지정됩니다. 이런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종류가 붙으면 그냥 마약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 합니다. 이 경우의 수를 이 한두 개도 아니고 6종이나 있는데 마약이 몇 종이다라고 말하는 게 무의미하죠, 지금은. 그래서 좀 난감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인력을 따거나 예산을 딸 때 이거를 우리 문송하신 분들한테 설명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예. 한 뭐 20-30분씩 6-7번을 설명을 해도 왜 몇 개가 안 되냐, 왜 이게 파악이 안 되냐 이런 식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신종마약이라는 말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뉴 사이코 액티브 서브스탄스 NPS라고 불리고요. 이게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유엔 오디시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61년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남용 물질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여기 세이프티 데이터, 톡식서티, 카시노제닉 포텐셜 뭐 이런 부작용 등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복용량이 얼마인지, 함량이나 순도가 없어서 독성 발현한 중독 사망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약류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마약 남용은 다 나쁜 거긴 하지만 더 의료용 마약보다 이런 불법 마약류가 위험한 것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순도도 모르고 이제 정제가 제대로 안 돼서 불순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질이 구조가 조금만 바뀌어도 그 발암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그런 폐기형성 물질, 예전에 임산부들이 먹었던 그 약 중에 그게 사실은 같은 물질인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물질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폐기형성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하나는 그런 작용이 없고 그냥 진토 작용만, 우리 그 이렇게 구토감을 없애주는 그런 작용만 있는데, 그래서 구조의 변화가 상당히 이제 장기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독성 시험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걸 한다. 차라리 지금 이런 거라도 있는 그냥 합법 마약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이런 관점에서 그 다른 나라들이 대마를 푸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는 안 푸냐 이런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대안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마를 규제를 하면 합성 대마로 가는데 합성 대마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위험하고 더 독합니다. 그러니까 양리적으로 보면 대마의 성분은 그 부분적인 효능체예요. 우리 그 마약으로 작용하는데, 그러니까 결합력이 낮은 축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합성 대마는 결합력이 훨씬 높아요. 40배에서 50배 높습니다. 그래서 대마 피울 때 안 나타나던 증상들이 나타나요. 막 심장박동도 올라가고 체온도 상승하고, 그리고 얘가 구토를 억제하니까 이제 쭉 펴요. 그러니까 대마는 피다 보면 연기 때문에 오래 못 핍니다. 우리 담배 피시는 분들 그 한 3대 피면 막 토 나올 것 같죠? 연속으로 피면은. 대마도 마찬가지거든요. 효과도 있지만 몸에서 반사, 이제 그 독성 물질이 자꾸 들어오면 그걸 이게 그 구토를 하게 하는데, 그걸 대마는 그 정도가 돼요. 그 파셜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막 연기 마시면 그만 피게 되는데, 이제 합성 대마는 카트리지에 우리 액상 전자담배에 넣어갖고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성을 내가 느껴도 구토 증상이 안 나타나고, 이런 애들이 있으면 화장실에서 안 쭉 피다 그냥 죽어요. 예. 위험하니까 그냥 차라리 대마를 펴라, 이렇게. 예. 그리고 대마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노출돼 와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냐, 이런 이제 독성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차라리 어차피 규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세금을 걷어서 치료에 쓰자, 이런 걸로 보셔야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논거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의약품으로서 뭐 쓸 수 있는데, 그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거 암 치료하시는 분들 그 잘 드셔야 되는데 그거 좋은 약으로 개발되면 좋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남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랑은 상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용으로 쓰는 마약 뭐 남용해도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신종마약의 위험성이다. 새로운 독성들을 갖고 있는, 예측하지 못하는 독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UNODC 레포트를 보면 이렇게 계속 신종마약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오냐면은 여기 북미가 한 500종 넘게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제일 많이 발견되는 데가 북미예요. 북미고 이제 러시아도 많고요. 중국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중국이 많은 이런 신종마약들이 만들어지는 게 그 되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전구체를 만들어요.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면 이게 멕시코나 이런 나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두 단계를 해서 이제 다양성을 확보한 다음에 북미로 올려요. 일부는 이제 북미로 유통시키고 인터넷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가 가능해요. 지금은 해외 직구가 가능한 데다가 추적도 안 당할 수 있어. 다크웹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가상화폐를 통해서 결제하니까 추적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넘어온 배 이렇게 몰래 해갖고 밀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외 직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유행하던 마약이 다 들어온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면 보통 6개월, 1년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한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되는 신종마약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웹사이트에 딱 올라 있으면 누가 먼저 사느냐,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의 수사기관이나 우리 같은 기관에서 먼저 발견하느냐가 이제 그 나라에서 먼저 발견되는 그런 예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저개발 국가들이나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은 이게 다 경제력이 낮은 나라들은 별로 그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발달도 잘 안 돼 있고 뭐 유통도 쉽지 않고 이제 마약이 싸졌다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또 이들 나름의 또 남용 약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 중에 지금 또 우려스러운 건 세계 정세가 불안하면 마약 생산량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저렇게 되고 난 다음에 메삼페타민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나게 생산한다는 게 이제 유엔에이지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한도 마찬가지로 마약 많이 생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테러나 이런 조직들이 자금을 마련하고 또 국가가 불안정하거나 이런 독재 국가들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마약류들이 많이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MPS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한 6개월에서 1년 웨이브를 거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토착화되지 않고 몇 명 하다가 싹 사라지고 했어요. 이제 남은 게 합성대마입니다. 합성대마가 이만큼 있고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합성대마고요. 합성대마는 이게 대마의 구조인데 요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구조체에다가 막 이렇게 막 변화를 시켜갖고 만들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허브에 뿌려가지고 이게 왜 그 허브에다가 이제 뭐 에탄올 같은 데 녹여가지고 칙칙이로 쭉 끓인 다음에 말려요. 그런데 이거를 대마처럼 피웠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자담배에다가 넣어가지고 핍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게 대마는 사실 그 양이라는 게 안에 있는 환각 성분이라는 거가 그 농도 편차가 있긴 하지만 방식 자체가 우리 담배 피는 것처럼 태워가지고 휘발하는 걸 들이마시기 때문에 대마 안에 있는 성분들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담배 한 가치에 있는 니코틴을 다 흡입하면 죽습니다. 일부만 들어오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대마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있어도 어차피 태워서 들어오면 그중 일부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카트리지에 있으면 뭐 안 타고 들어오니까 훨씬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농도가 순도가 높은 애부터 낮은 애까지 있으니까 내가 저번처럼 셋같이 폈다가 3번 들여 마셔서 느꼈다면 3번 들여 마셔갖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예가 우리 처음에 그 액상 전자담배 나왔을 때 중독사가 많이 났거든요. 농도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몇 번 피다가 그냥 팍 쓰러지고 막 심정지 오고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농도 조절에 실패하기 쉽다 그래서 훨씬 위험하다는 거죠. 생명이 훨씬 더 위협적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게 요물질이고요. 이렇게 쭉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계속 186종인가 됩니다. 지금 합성대마가 그것들 중에 꾸준히 발견되는 애, 발견되다 사라지네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의 목적은 빨리 발견해서 이렇게 퍼지는 걸 계속 막아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다. 이제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신종마약에 나오면 발견하고 규제 권고하고 시험품 만들어서 이제 남용자들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약이 흔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것저것 섞는 혼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건강에 위협이 되죠. 우리 약도 여러 개를 같이 먹으면 그렇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마약 위험성을 더 증가시키고 있고요. 아이고. 그래서 뭐 이런 MDMA가 이렇게 해서 MDMA만 나왔다면 지금은 여기 보시면 6, 7개 성분이 막 짬뽕해가지고 막 돌립니다.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게 알약이 들어오면 사실 펜타닐이나 이런 합성 아편류는 이제 예를 들어 그 여기에 있는 뭐 MDMA가 요만큼일 때 효과가 있는 수준이라면 펜타닐은 거의 살짝 튀는 정도 수준으로 적은 양으로 약효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MDMA가 보통 한 20mg 정도를 투약한다면 펜타닐은 200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100분의 1의 양으로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 갖고 들어오지 않나. 그래서 이제 계속 보고 있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또 이것저것 섞으면서 들어올 가능성을 계속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GHB는 뭐 이거는 오남용 문제보다는 범죄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드러나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사용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성폭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게 마약에 취해가지고 자발성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래서 이거 먹이고 먹게 한 다음에 그냥 어디 CCTV인데 일부러 가요. 왜냐면 손잡고 가고 자기가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내가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마약의 한 종류죠. 그리고 양리적으로 제일 위험한 이제 펜타닐인데요. 펜타닐이 우리나라에서 펜타닐이 미국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필라델피아 같은 그런 좀비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요라는 물음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뭐 한 10년 안에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년 안에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까 뭐 백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충분한 백신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마약은 범죄라는 인식이 강한 세대가 아직 있습니다. 40대 이후들은 다 마약은 심한 강력한 범죄, 어떤 범죄보다 나쁜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요. 물론 이제 10대, 20대들은 오히려 그 약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런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세대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켜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다 숨어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숨어서 하다가 흥미진돼서 많이 죽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긴 하겠지만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펜타닐이 의료용 마약에서 많이 남용이 됩니다. 의료용 마약이 불법 처방 받아가지고 큰 봉고 같은 거에 막 사람을 태워서 병원을 투어를 시켜요. 그래서 막 허리 아프네 어디 아프네 해가지고 펜타닐 패치를 처방 받아서 그거를 유통시키거나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합성 아편류는 의료용 마약에서 많이 유입되고 있고 유입되는 정도에 비해서 수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용 마약은 처벌이 힘들어요. 어쨌든 의사가 처방을 했고 나는 처방한 걸 썼다라고 주장하면 이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마약은 노출을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서 마약이 검출됐다고 해서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남용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가수 결과가 양성이면 남용자라고 단정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국가수는 이 사람이 마약에 노출된 흔적이 있는지를 없는지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수의 양성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이 마약에 노출된 흔적을 봤어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이면 못 봤어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이라고 남용자는 아니에요. 음성이라고 또 남용자가 아닌 건 또 아니에요. 그저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노출의 흔적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봐야지.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런 정황이 있는데 노출 흔적까지 있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마약 수사가 어려운 겁니다. 현행범이면 딱 되죠. 그런데 이게 현행범이 아니면 이게 남용의 근거들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뭐 구매했다. 뭐 그런데 해보니까 나오더라. 그래야 이제 재판부가 이 사람은 남용자구나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강남에 마약 음료 먹은 학생들 있잖아요. 처벌하지 않잖아요. 아예 검사조차 안 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남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약은 남용을 처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용으로 사용하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했는데 나왔어. 그러면 얘가 이거를 오려갖고 남용해서 피우는 흔적을 봤어야 처벌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 사실 법적인 논쟁이 막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 불법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불법 마약은 구매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 자체로 그걸 소지하거나 이러면 이제 수사나 이건 처벌 입증이 쉬운데 의료용 마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펜타닐이 문제고 이제 이거를 지금 억제하고 있는데 억제하고 나면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그렇게 안 됐으면 싶은데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합성 아편류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여 종 됩니다. 펜타닐보다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몰핀보다 펜타닐이 100배 강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펜타닐보다 20배에서 50배 더 강한 그런 합성 아편류들이 지금 유통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호시탐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대마를 피면 다른 대마를 쭉 피면 뭐 30년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대마를 피기 시작한 날로부터 30년을 보장 못합니다. 메삼페타민은 15년에서 20년을 보장하지 못해요. 펜타닐은 3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예. 그 마약의 끝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정신병을 얻고 그 다음에는 그냥 조기 사망이에요. 예. 그리고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마약 중심의 세상에 살다가 그냥 짧은 삶을 살게 되는. 그리고 이제 대마하다가 대마에서 끝나지 않아요. 대마에서 끝나면 그나마 나은데 더 자극이 큰 걸 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펜타닐은 그 끝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이것도 유사체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이 유사체 말고도 유사체로 있다가 마약으로 등재된 게 우리나라에도 50여 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마약, 의료용 아닌 애들, 의료용으로도 아예 합성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있고요. 그래서 케타민도 이제 해리성 장애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는 뭐 전신 마취제로 쓰지만 클럽 드로그도 많이 쓰고요. 케타민에 있고 요거를 이제 변형시켜 갖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케타민이 요즘 또 뜨고 있는 마약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케타민만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그 메삼페타민이나 MDMA 같은 각성제라는 사람들이 그 금단 증상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폐허를 해서 많이 사용해요. 감염되는 약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연령이 하락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다종약물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막 유통되는 종류가 많으니까 특히 20, 20대들이 이것저것 많이 하고요. 모바일에서 아마 5개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약 종류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마약 신종마약과 토착화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펜타닐 등 중독성 강한 마약류 중독 사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통망이 다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 바디패커라고 하는 이게 사실 걸리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캡슐에 넣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이제 도착하면은 화장실 가서 이제 나온 거 이렇게 씻어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내국인 한 분이 이거 안에서 터져갖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인 그런 수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여기 이렇게 메삼페타민이 가장 많고요. 여기 보시면 합성 대마류 델타 8TH 합성 대마류인데 합성 대마 1, 20대에서 많이 하고요. 특히 20대에서 그리고 안화된 LSD를 하고 있고 이렇게 20대들이 그리고 이 LSD는 여러 환각제들 중에 가장 강력한 환각제입니다. 이 뭐 중독 그 금단 증상은 적지만 정신병이 빨리 생겨요. 정신병이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오히려 펜타닐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펜타닐이 이렇게 높다는 것 1, 20대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사실 치료 이게 제가 독성학적인 관점에서 제일 두려운 건 이 친구들이 이거 치료할 기회도 제대로 못 받고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보통 한 2, 3년 내에 사망한다고 보시면 돼. 이거를 못 끊으면 이거는 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 인구도 줄고 이러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 잘못 빠져갖고 이렇게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더. 그래서 다른 거는 차라리 메삼페타민은 뭐 이게 위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늦게 발견해도 어떻게든 치료할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는 룸이 있는데 뭐 대마도 그렇고요. 펜타닐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이제 10대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의료용 마약하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의료용 마약은 다 아실 거고 여기 그 어떤 독성을 유발할지 알 수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구조 변형을 해갖고 제대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이제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도가 잘 정해지지 않으니까 또 중독이 빨라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 만에 농도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의료용 마약은 얼마짜리니까 내가 얼마를 했는 줄 알고
차근차근 증량할 수 있는 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독도 훨씬 빨리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중복 검출되는 물질들이 많다는 자료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들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그 펜타닐 위험성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 4년 동안 메삼페타민 인톡시케이션 중독사한 사람이 174건입니다. 펜타닐이 25건이에요. 메삼페타민 중독자 아까 봐서 아시겠지만 수만 명에서 194명인데 펜타닐 아까 1000명도 안 되는데 이제 뭐 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단속한 사람이 그런데 중독 사망자는 25명입니다. 훨씬 사망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합성대마도 이렇게 피다 죽으시는 분들도 있고 LSD도. LSD의 위험성은 저때 느끼는 환각이 되게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 자체로 정신병을 얻기도 하지만 저거 안 하고 한 달, 두 달 후에 또 환각이 보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환각들이 보여요. 그게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뭐 그저 그럴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기치 않는 환각들이 보여서 그럼 정상으로 못 살겠죠. 너무 리얼하게 보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린 거라서. 그래서 한번 여기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언론 분들 계시니까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독성학한 사람으로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은 범죄자라는 거에서 범죄자이지만 환자다 이렇게 인식의 변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가 국가가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약의 모든 범죄에는 피해자가 있는데요. 마약 범죄 피해자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범죄로 단속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충분히 치료하고 환자로서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 있고요. 지금 마약의 문제는 공급의 증가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3, 4년 전보다 메삼페타민이 국제적인 생산량이 5배나 늘었어요.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막 단속을 해도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망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소수의 조직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쉽게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던지기로 여기저기 뭐 우리나라에 붙여놓은 마약들이 많아서 단속해서 마약 가격이 올라가면 남용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의 변화들이 있다. 공급의 증가 측면이 있고요. 유통망 다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거가 안 막아지는 게 통제 실패해갖고 마약을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적으로 막 이동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국가들과의 교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문화적인 힘이나 혹은 어떤 통제를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고민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수요 측면에서는 마약에 대한 관용성 증가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리고 수요층이 확대돼 갖고 중독자가 증가하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이게 시장이 한번 형성되고 중독자가 증가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이 적어서 돈이 안 되면 공급이 줄고 그러면 하락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한번 돈이 되고 시장이 계속 증가하면 계속 그걸 부르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과잉 생산, 공급량 다변화에 대한 마약 가격 하락을 어떻게 막아낼 까.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거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봐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춘 소장님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하시더니만 점점 강의가 계속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막 다양한 이 경고를 주시니까 끝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펜타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펜타닐이 그렇게 강력한데 그보다 더 강한 20배, 50배 진종 마약이 또 한국에 들어온다. 그다음에 마약의 끝은 정신병이고 펜타닐 같은 경우에 2, 3개월 내에 사망한다고 말씀하신 게 진짜 2, 3년 내에. 2, 3년 내요. 2, 3년 내에 사망한다는 게 진짜
끔찍합니다. 일단 소장님 먼저 들어오시고요. 네네. 들어오시고 나머지 한 분 우리 그 신수민 기자의 발제를 듣고 나서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 맡게 된 중앙선대위 신수민 기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발표 기회를 주신 추 회장님과 또 진세근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마약 전쟁의 현장 일선에서 노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나 또 선배 기자 또 많은 기자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분들을 대신해서 조금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전달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의 마약 실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우선은 제가 10대 청소년 마약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던 것은 물론 소장님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지만 일단은 그 증가세가 매우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에 현장을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선 10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중독성이 앞으로 어떻게 파장이 커질지 그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황과 특징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대 마약 어디까지 왔는지인데요. 뚫린 병원, 예전에는 뚫린 슈퍼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뚫린 병원, 또 브이액이라고 해서 또 합성 대마를 줄이는 은어입니다. 그리고 드라퍼라고 하는데요. 소위 던지기 하는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많이 아시다시피 통계를 간단히 보면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해 대비 올해 8월 기준인데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사범이 점차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연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쪽이 점점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10대 청소년의 마약 그 투약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약 사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많은 그 사건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을 다룰까 했지만 그 중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 하나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들어주신다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사건인데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10대 42명이 마약 매매 투여 사건으로 검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년 전에 2021년 5월 경남 지역에서 이제 고교생 42명이 검거된 사건인데요. 그 2020년부터 1년간 부산 경남 소재 병원이랑 약국 등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을 받은 후에 그것을 다시 10대들에게 판매한 그런 혐의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소장이 보여주셨지만 펜타닐 패치인데요. 이게 이제 아편 모르핀 같은 아편 계열의 이제 마약성 진통제인데 흔히 그 암 환자들의 이제 장기적인 그런 지속적인 통증을 조금 완화하고자 이제 사용하는 패치입니다. 그래서 한 매당 저게 이제 한 팩당 10장이 들어 있는데 한 매당 3일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학생들이 일단 병원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뚫린 병원에 가서 허리가 아프다 또는 수술을 앞두고 있다라는 말로 대체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많게는 9번까지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심했던 것은 그 SNS에 이 펜타닐 패치 부정 처방법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에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또 유통이 됩니다. 우선 14명 정도가 병원에서 처방 전에 받은
받아서 펜타닐 패치를 구매하면 그 판매책 3명에게 넘기고 이 판매책 3명이 다시 팔아서 투약을 하는 식으로 되게 체계적인 유통 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대임에도 이런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심각성을 느꼈는데요. 그리고 또 용돈 벌이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펜타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팩에 10장인데 이 한 장에 15,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학생들에게 팔 때는 10배의 가격인 15만 원에 팔았고 그 아래 보시면 저게 2분의 1로 자른 건데요. 저렇게 반으로 잘라서 8만 원 정도에 팔거나 또는 4분의 1로 잘라서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대들 특징상 이제 공원이나 학교 안에서도 저렇게 집단 투약을 한 것으로 또 발견이 됐고요. 1인당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57회까지 펜타닐을 패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이 그 다른 10대 마약 사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잠깐 이 외에 다른 좀 사건을 좀 보자면은 이제 아래 보시다시피 뭐 10대가 낀 마약 사범 100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인데요. 1년간 텔레그램 6개 공개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고 10대 드러퍼도 함께 검거가 됐습니다. 그 외에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에더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이제 인터넷에 에더럴 후기라고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10대들의 그 학업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나비약이라 그래서 다이어트 역시 외모에 한창 관심이 있는 10대들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제 이거는 10대에서 30대까지 59명이 검거된 사건으로 보통 나비약이 16세 이하에는 처방이 불가합니다. 근데 이렇게 처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처방을 받아서 다시 재판매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었고 다시 판매를 했을 때 구매한 사람 중에서는 13세 최연소 구매자가 있었는데 이유는 교복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살펴본 사건과 같이 이제 10대 그 마약 사범에게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특징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냐고 생각을 했냐면 일반 그 마약 사범들과 다르게 10대만이 가진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10대가 어떻게 투약을 하고 왜 투약을 하고 어떤 부분을 짚어줘야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해결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뭐 빠르고 깊게라고 명명을 해보았는데 왼쪽에 보시는 단어들이 은어입니다. 이 단어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판매책이 나오고 어제도 제가 검색을 해봤지만 엄청 많이 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실제로 그 마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이것이 SNS에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안 들키게 걸리지 않게 구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트위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10대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매책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10대에게 너무 가까운 SNS 마약 편의점이라고 했는데요. 그 10대들이 사실 가장 가까우게 갈 수 있는 것이 SNS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그 마약 판매 역시 SNS 판매상이 전체 마약 서범 중에 20% 그러니까 5명 중 1명일 정도로 판매가 SNS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로 약 70%가 밀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10대들이 SNS에 가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무서운 거는 10대들이 판매책으로 이제 변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마약 사범 검거 사건들을 쭉 나열해 보았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걸 보시면 공통적으로 텔레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대체로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밑에 파란색 체크 표시 아래 세 가지 이제 사례를 담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표시한 이유는 이 학생들이 직접 판매책이 돼서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고3 학생이 텔레그램 마약방을 직접 개설해서 이제 범죄 집단을 구성해 운영한 적이 그런 사건이 지난해에 있었는데요. 이 학생은 실제로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한 후에 실제로 20대에서 30대 중에서 중간 판매책, 환전책, 인출책을 모집해가지고 범죄 집단을 꾸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제 고3 수험생 3명이 이제 성인 6명을 드러퍼로 고용한 후에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그런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올해 4월에 이제 있었던 검거됐던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조금 특이했던 게 이 고3들이 공부를 한다고 이제 오피스텔에 공부방을 마련을 했는데 그 오피스텔이 마약 그런 사무실처럼 유통 사무실로 이제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무실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마약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옆에는 이제 드러퍼를 모집하는 그런 공고글인데요. 굉장히 철저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10대들이 이제 사실은 SNS나 이런 부분으로 알 거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의 변호사 분들이나 실제로 그 투약을 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진은 보시면 레고 같은 게 보이시죠? 네, 레고 조각이라든지 캔디 모양인데 이것이 다 신종 마약입니다. 굉장히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만큼 10대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대들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에 호기심에 또는 아까 소장님께서 뭐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했던 일탈의 이유든 간에 최근 3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 초범이 총 75%인데 그중에 10대는 3년간 3배가량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보시면은 10대 청소년이 호기심에 마리화나를 검색했는데 연관 검색어에 허브 마약 대마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뜨니까 그것을 알게 돼서 카톡으로 직접 구매를 한 사건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여중생 2명이 일본에선 일반 의약품으로 이제 지정돼 있는 덱스트로메트로판이라는 감기약을 대량 구매해서 20알을 한꺼번에 남용을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몽롱해진다고 해서 한번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는 이제 학교 선후배 간에 이제 사실 이제 10대들은 어울리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래 집단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마약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래 경우에는 선후배 간 전자담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피웠는데 알고 보니까 합성 대마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합성 대마에 중독이 돼서 결국 이제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선배가 판매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판매,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그 10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위험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약류 사용자 중에 20대 이하 비율을 봤더니 심종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용자 중에 20대 이하는 20%에 가까웠는데 이제 메스암페타민이나 이런 신종 마약이 아닌 마약류에서는 5.4%로 다소 비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종 마약류를 20대 이하 또 10대가 포함되어 있겠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관세청의 그 올해 3분기 통계 자료에서도 10대의 경우는 해외 직구를 통해 투약 방식이 용이한 CBD 오일이나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추출물을 선호한다라고 해서 합성 대마와 같은 그런 신종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10대라서 더 위험한 이유
라고 적어 보았는데요. 사실 10대가 어쨌든 그 10대라는 학생들도 생명입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할 줄 알고 그것을 실천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봤을 때도 굉장히 그 위험한데요. 우선은 중독성이 10대의 경우 더 심합니다. 미국의 그 한 정신의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에서 17세 청소년 집단의 그 1년간 대만 사용 후에 중독 장애 호소 비율이 10%인데 그 위에 이제 18에서 25세의 성인 집단은 6%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그 청소년들이 더 중독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만큼 더 단약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0대에 마약을 하는 거랑 또 10대 어렸을 때부터 마약을 하는 거랑 물론 본인 의지에 따라 끊을 수 있겠지만 끊지 못한다면 상당히 더 많은 그 중독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손상도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메스암페타민 투약 청소년 뇌가 그 메스암페타민 투약 성인 대비 뇌내피질 두께가 7분의 1 수준으로까지 얇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반응이 빨리 일어나고 더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사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이제 사망 가능성 높아라고 했는데요. 그 이제 변호사분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친구가 해보니까 너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하면 좋다라고 해서 그만큼을 했는데 그만큼이 그 개인에게 맞지 않아서 좀 뭐 사망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개인별로 다 맞는 그런 그 우리가 이제 뭐 약의 효능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데 이제 그 친구들은 무작정 그냥 따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카트리지에 이제 넣고 할 경우 이제 관련형 그 대마인 경우에는 피고 끝나면 이제 안 피는데 카트리지에 넣는 경우는 계속 그냥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크로코딜이라는 그 신종 마약입니다. 저도 이제 새로 알게 된 마약인데요. 이게 크로코다일 악어 아시죠? 그 악어처럼 이 마약을 하게 되면 피부 껍질이 악어의 등 껍질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점점 중독이 될수록 살점이 띄어지고 뼈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계속 약을 사용합니다. 끊지 못해서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코딜이라는 이런 신종 마약 처럼 다양한 신종 마약 역시 이런 알 수 없는 부작용이 많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10대에게는 이 신종 마약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청소년 사망 1위가 이제 마약 중독이다, 펜타닐 중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 왼쪽에 보면 학교 곳곳에 비치된 나르칸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 이제 비강 이제 흡입을 해가지고 마약 중독을 완화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마약이 중독이 됐으면 이런 것을 학교에 비치를 할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클럽 소지품 펜타닐 검사지라고 적었는데 이게 약간 소변 검사할 때 그런 검사지처럼 보이시죠? 이게 정확히 그 펜타닐 검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뭐 증명은 안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 10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음료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또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이게 비단 미국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10대 그 청소년 마약 사범들을 이제 저희가 대처하거나 막지 못하면 이런 경우도 한국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 거 다 안다는 거는 진짜 무관심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대에게 정말 더 관심을 가지고 마약을 투약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 또 사실은 마음에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또 짚어줘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10대의 특징을 간단하게 담아 보았는데요. 그 특징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 대안이 필요한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위험한지 몰랐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지금 그 약물 투여 교육에 대해서는 그 코로나 기간 때문에 1년에 5시간 교육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년별로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다 획일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논문에서는 그 1년간 5시간 교육이 아닌 2배로 1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 학년별로 다 생각하는 것과 투약하는 그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학년별로 다른 내용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논문에 언급된 바로는 앞으로 너네 뭐 담배 피지 마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냥 약물 교육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약 교육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연수에 있어서도 그 약품이나 부작용 또는 교육 방법을 인지하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도 연수는 약품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 사례를 보면은 보통 그 흡연 전문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연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약이 지금 10대 사이에서 많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마약 전문가가 실제로 연수를 또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조금 논외의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이제 교정 시설의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10대 마약 사범들이 다른 이제 소년범들에게 마약을 어떻게 유통하는지, 어떻게 구매하는지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저희 본지에서도 기사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정 시설을 분리해서 실제로 그 마약 그 중독 사범 소년범들끼리만 조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필요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적인 부분을 조금 집중해 봤는데요. 사실 그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은 제가 조금 찾아본 바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청소년에게 약물을 제공할 시 정해진 약물 처벌 규정의 2배 가중 처벌을 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재범 시에는 3배 가중 처벌을 하는데요. 저희도 가중 처벌을 필수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통 경로죠. SNS, 텔레그램. 가장 먼저 접근의 사전을 차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암수 거래가 많기 때문에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판매책 채널이 생겼다가도 몇 시간 뒤에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것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그 위장 수사관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실제로 그 마약을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구매를 한 후에 수사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한국에서 적용되기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그 SNS가 세계적으로 이제 공유가 되기 때문에 해외 밀수 특성상 국제 공조는 무조건 필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망 부작용이 심각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오늘 세미나 주제와 또 가장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그 사실 10대들이 살펴보면 본인이 하고 있고 누구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어도 그것을 피해 사실을 남들에게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또는 부모가 알고 있어도 이 아이의 미래가 방해될까 봐
오히려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10대들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다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특성을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정말 이 10대들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소통 채널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투약과 유통사범을 동시에 하는 경우를 앞선 사례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사회 복귀를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부터 먼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10대이고 장래도 살아가는 그런 인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저희부터 스스로 그 국가에서부터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어쨌든 저도 10대 그 마약 사범을 조사하면서 더욱더 10대 청소년 마약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이번 발표를 통해 더욱 현장을 열심히 뛰겠다고 결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마약 사범이 줄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자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수민 기자님은 뭐 젊은 기자답게 아주 저 10대 마약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찾고 그런 것 같습니다. 10대 마약이 더 중독성이 심하고 더 오래 투약하고 뇌 손상되고 사망 위험도 더 크다. 그다음에 초음이 75%라는 게 참 놀랄만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NS 편의점에서 이렇게 마약을 그렇게 쉽게 구한다. 그래서 편의점이라고 표현한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의 발제를 들었고요. 뭐 시간을 발제자님께서 충분히 쓰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혹시 그 두 발제자한테 질문이 있으면 딱 두 개만 하시죠. 두 개만 뭐 아니면 짧으면 더 하셔도 되고요. 예. 문주필님, 예.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문화적 저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태국 미국에 그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마도 막 멤버도 없고 막 누구나 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타살로 가게 되는 마약이 쓰여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짧게 한번 그냥 개인적인 소견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료용 마약이 우리나라는 불법 마약에 주로 많이 관심들 갖고 있지만 의료용 마약의 문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펜타닐뿐만 아니라 살 빼는 약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메삼페타민이랑 양리작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10대들이 그게 펜터민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그거에 노출되면 메삼페타민에 대한 수용성이 확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특히나 10대들이 살 빼는 약 먹는 거는 좀 처방을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현실 의료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좀 어떨까? 우리 어른들 탓이긴 한데 애들이 너무 그 다이어트에 몰입하기 때문에 참 10대들이 마약에 좀 더 쉽게 빠져드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형사 입건된 연예인 같은 경우에 그 뭐 1차 간이 검사나 소변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이분들이 뭐 실제로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하지만 누구든지 마약을 했을 경우에 어떤 마약류의 경우에 어떤 물질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출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건지 그럼 여쭙고 싶습니다. 그 증거가 소변 같은 경우는 최장 열흘 안에 보통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모발은 모발 길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10cm면 약 10개월까지를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발이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 채무를 사용하게 되는데 채무는 기간을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머리카락이랑 다르게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탈모하고 이런 그 빠지고 나고 하는 주기가 사람마다 많이 다르고 계절적 요인도 많고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냥 뭐 특정할 수 없지만
이제 노출 흔적을 찾는 거고요. 이제 그것도 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제거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손톱을 하게 되는 거라서 어떤 한계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찾는 것이고 증거를 찾았다는 거는 노출의 흔적을 찾았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노출이 곧 남용을 입증하는 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안 나왔다고 해서 노출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모발이 10cm가 5cm인데 이 사람이 뭐 2년 전에 했던 것까지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장비 한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증거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2년 전에 하고 안 한 사람까지 우리가 처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우리 고 최진실 씨 극단적 선택 네네. 이후에 우리 그 자살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자살 이 그래프를 보면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연예인 2명 유명 연예인 2명이 이제 마약 때문에 계속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네네. 이게 10대나 이런 다른 분들한테도 모방 효과 이런 걸 유발하는 그런 그래서 측면이 있습니까? 특히 유명인들 마약이 언론에 자꾸 노출되는 걸 기회 될 때마다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오히려 호기심을 증가시키고요. 저렇게 해도 괜찮네, 살아있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내는 아무리 해로운 것도 그 과정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우 무슨 안 걸리면 죽는데 근데 나만 제가 막 걸어 돌아다니면 그걸 자꾸 이렇게 보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와닿기 때문에 이게 범죄로서 처벌받고 안 하고가 아니라 아니 저렇게 마약하면서도 연애활동 잘하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라도 이렇게 언론에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뭐 졸피뎀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뭐 이게 그 약물이 자살을 줄이기도 하지만 늘리기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졸피뎀인데 우리가 약물을 약이라고 하는 게 다 위험성이 있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마약류 중에 뭐 펜타닐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졸피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졸피뎀을 자꾸 먹으면 자살 충동 억제 능력이 떨어져서 자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그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졸피뎀이 중독사 1위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그 끝도 사실 졸피뎀을 적시에 이렇게 잘 치료해내지 못하면 그것도 또한 뭐 그 졸피뎀에 의해서 어느 순간까지는 이제 자살의 욕구를 줄일 수 있지만 그걸 또 잘 끊어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또 그로 인해서 또 질문하실 분이 있다는데 혹시 그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마약 관련해서 보도를 하는 기자 입장에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좀 생겼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 정책 측면에서 뭐 투자나 뭐 정책 측면에서 어떤 게 좀 마련이 되면 마약 확산을 좀 저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마약 관련 보도를 하면서 뭐 주목받는 측면이 연예인 관련 마약이나 좀 흥미 위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저희가 기사를 쓸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맞춰서 기사를 쓴다면 마약 확산에 좀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연예인 마약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흥미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예를 들면 뭐 연예인 같은 경우에 뭐 메스암페타민을 해서 다리를 많이 긁고 이렇게 상처나고 이런 중독 증상들을 좀 더 부각시켜 주시고 그런 부작용들을 좀 더 이렇게 해주시는 쪽으로 좀 뭐 언론이라는 역할이 뭐 그런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안 다룰 수는 없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은 뭐 제가 국가수 직원으로서는 국가수에 인력도 많이 주시고 연구비도 많이 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독성학 하는 입장에서는 뭐 사회문화적인 거야 제 역할이 아니니까 독성학계 입장에서는
이제 그리고 또 지금의 그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그 여러 정보들을 보면 인류가 여태까지 마약으로부터 받았던 위협을 예전에 없었던 위협이거든요. 합성이라는 걸 통해서 대량 생산, 저가 이런 그다음에 유통망의 그냥 다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뭐 얼마 전에 LA까지도 지금 뭐 좀비 거리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거 아닌 사람들은 그게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계속 늘어나면 뭐 인류 보편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마약이 지금 뭐 이렇게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수사기관들은 규제 단속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치료 체계를 갖추는 것. 그게 이제 국민들 잘 설득해야 되는 문제. 제가 뭐 그 3프로 TV인가에 그 요청해서 갔다가 의료보험제도의 편입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그려야 된다. 지도안으로 두고 그랬더니만 내 그 의료보험이 내가 마약쟁이까지 치료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막 댓글로 다신 분이 있다고 누군가 전화해 들었어요. 제가 본 건 아니고 그런 거 인식이 좀 전환이 필요하고요. 다만 뭐 제도적으로 그 벌금을 부과하고 우리 음주운전 벌금 부과하듯이 벌금 부과도 제한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사회적인 치료의 틀을 갖춰가는 것 그리고 이제 그걸 잘 모니터링하고 국가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적정 연구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막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노력도 하지만 지금 약해졌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을 잘 설득하고 이게 범죄라는 인식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지만 이게 환자라는 인식도 놓으면 안 된다. 우리가 버리고 살 수 없잖아요. 범죄자를 다 감옥에 가두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뭐 마약 중독자도 우리가 치료할 대상으로 너무 막 이렇게 혐오스럽게 저건 뭐 절제력 부족한 사람이야. 저거는 뭐 그냥 뭐 망나냐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한두 번의 노출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 제가 그 예전에 그 대학원 다니면서 병원에 야간 근무를 좀 했습니다. 학비도 벌고 뭐 이러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밤에 와서 응급실에 들어놓고 물빛 놔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그게 그때는 그렇게 그걸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대외 환경이나 이제 우리의 문화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뭐 그거 좀 국가는 그런 정책 연구를 통해서 그런 기반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질문 좀 그만해 주십시오. 뭐 소장님께서 우리 신수민 기자가 참 2시간 동안 지금 우리 거의 2시간 됐습니다. 2시간 동안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편에 회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약에 대한 보도, 태도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이게 고참 언론인으로서 한번 이 편협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 지금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약간의 또 권고사항 같은 거 너무 홍보 위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등등 이런 걸 담고 아까 말씀하신 부작용을 클로즈업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기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소장 말씀하신 모니터링을 강조하시고 그다음에 범죄인이지만 환자로도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따뜻한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건강보험 같은 것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마약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 잘 들으셨죠? 그럼 토론회는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분하고 참석하신 분들 패널 앞으로 나와서 오늘 행사를 기념하는 사진 한 장 찍고 식사하시겠습니다.